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지혁입니다. 우리 오늘 보강 영상에는 7-2단원 쓰기와 관련해서 보강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자습서와 제가 학원에서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먼저 프린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린트물을 보시면 네 번째 키워드에 제가 쓰기 맥락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쓰기 맥락이란 무엇이냐? 쓰기를 할 때, 우리가 글을 쓸 때 우리가 무작정 무지성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우리가 항상 정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 정해야 하는 것을 바로 쓰기 맥락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는 무엇을 정해야 되는가? 바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제, 그리고 목적, 독자, 매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쓰기 맥락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내용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슬쩍 보시면 다 당연한 내용이야, 굉장히. 일단 그렇다면 보자. 자,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당연히 뭐에 대해서 글을 쓸지 그 주제를 정해야겠죠. 내가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뭐에 대해서 글을 쓸 것인가? 일단은 주제를 정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엔 목적을 정해야 돼요. 목적. 자,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 그리고 설득의 목적,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정서 표현.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 수업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뭐와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때 했던 글 유형과 관련이 있죠. 제가 글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글, 뭐 예를 들어서 논설문 이런 것들이 바로 설득하는 글 유형에 속하죠. 자, 그리고 정서를 표현하는 글, 뭐 독후감 이런 것들이 정서 표현 글에 속한다 그랬어요. 이게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목적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주제와 목적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 설정해야 되냐면 바로 독자를 설정해야 돼요. 내 글을 읽을 예상 독자를 설정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독자를 설정하고 독자를 고려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독자의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바로 독자의 나이.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른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거랑 아이를 대상으로 글을 쓰는 거랑 글의 내용이나 수준이 같겠니?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므로 독자에 따라서도 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독자를 항상 고려를 하고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성별도 고려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특정 성별에 따라서 예민한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배경 지식, 얼마나 독자가 똑똑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글 내용이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독자가 그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뭐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이제 주제로 글을 쓴다면은, 내 글을 읽을 독자는 과연 성형수술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가, 역시 이거에 따라서도 글의 전략이나 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관심사. 아무래도 독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면은 그리고 그거를 적용해서 글을 쓴다면은 혹시 훨씬 더 독자에게 읽히기 쉬운 글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매체를 또 고려하고 정해야 돼요. 자, 매체는 무엇이냐? 제가 여기 가로에 쳐놨죠. 어디에 글을 실을 것인가? 이게 바로 매체야. 내 글을 책에다 실을 것인가? 아니면
신문 같은 인쇄 매체에 실을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 블로그 같은 인터넷 글에 실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보자. 글을 쓸 때는 자료를 첨부하면 되게 좋아요. 뭐, 그래프 자료라든가 아니면 사진 자료라든가. 근데 생각해보자. 내가 내 글을 만약에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에 글을 실으려고 해. 자, 그런데 그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에 동영상 자료를 쓸 수 있을까? 없겠죠. 진짜 무슨 해리포터가 아닌 이상, 해리포터 세계관이 아닌 이상, 동영상 자료는 신문 매체에 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체도 고려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쓰기 맥락 4가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쵸? 우리 7-1단원 토론에 비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쓰기 맥락 키워드는 이게 다예요. 되게 뭔가 진짜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자, 다음 키워드는 설득하는 글쓰기 과정입니다. 글쓰기 과정. 어떤 순서를 진행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글을 쓸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막 쓰는 게 아니야. 이 과정을 잘 고려해 가면서 단계에 맞춰서 글을 써야 비교적 체계적인 글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이제 글을 쓰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런 계획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이 5가지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글도 방향을 잃고 다음에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내가 뭘 썼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글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 과정을 잘 고려해 가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계획 생성, 뭐 조직, 글쓰기, 점검회 이거는 제가 여기 키워드에 설득하는 글쓰기 과정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설득하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뭐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과정에서도 똑같이 이 단계가 진행됩니다. 다만 조금 뭐 글의 유형이나 약간 글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과정은 똑같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각 단계에 해당하는 적합한 세부적인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역시 선택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 단계예요.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바로 첫 번째, 되게 당연한 얘기죠. 화제를 선정해줘야 돼요. 화제.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글을 쓸 것인가. 일단은 이걸 정하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나의 관점이나 입장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뭐 아까랑 똑같은 예시로 내가 만약에 성형수술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어.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성형수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가. 이거를 먼저 정해야 돼요. 내 입장을 먼저 정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 바로 맥락을 정합니다. 이 맥락이 뭐야? 우리 아까 말했던 그 4가지 쓰기 맥락을 말하는 거야.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거를 정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계획을 했다. 자, 그 다음엔 생성 및 선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뭘 생성하고 뭐를 선별하냐면 바로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생성하고 자료를 선별한다는 거야.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료. 우리가 어떤 대상의 글을 쓸 때 뭐 그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글을 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려면은 글을 쓰기 전에 그 대상에 대한 자료를 먼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성이란 뭐냐면 자료를 생성한다. 즉 자료를 수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수집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자료를 무조건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쓸모없는 자료들은 걸러내는 그런 선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세부적인 활동들을 한번 알아보자. 일단은 자료를 수집할 때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유익해요. 밑줄이 좀 삐뚤죠?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일단은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을 건 거른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뭐를 기준으로 걸을 건 걸러야 되는가? 바로 여기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맥락. 이 맥락이 아까 뭐라 그랬어? 위에서 말했던 네 가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만약에 주제와 맞지 않는 자료는 걸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도 걸르고. 그리고 독자. 내 예상 독자에게 너무 어려운 자료 같아. 그러면은 그것도 걸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매체. 아까 말했던 동영상 자료 있죠? 만약에 신문에다가 글을 실으려고 하는데 동영상 자료가 있다. 그거는 못 쓰는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걸러야 된다. 그렇게 꼭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엔 조직하기 단계야. 조직하기 단계. 자, 조직하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개요를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개요. 개요가 뭐야? 개요가 뭐냐면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개요라는 건 뭐냐면 글의 전체적인 짜임을 뜻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글에는 항상 처음, 중간, 끝이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적을까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적을까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결론에는 어떤 내용을 적을까 이렇게 처음, 중간, 끝에 간단하게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놓은 자료가 바로 개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요를 작성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 중간, 끝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섯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 설득하는 글쓰기 과정이었잖아. 그치? 자, 설득하는 글의 구성은 이거는 쉽죠? 처음에는 서론 부분, 두 번째는 본론 부분, 마지막에는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떤 대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서론 부분에 들어가는 게 적합할까? 아니면 본론 부분에 들어가는 게 적합할까? 아니면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 게 적합할까?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주로 서론 부분에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적합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면서 글을 조직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단계가 나오죠.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단계야. 자, 그런데 이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지성으로 막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뭐를 고려해야 된다?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맥락입니다. 항상 전체적으로 맥락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나올 거야. 뭐 약간 살짝 어렵게 나온다면 약간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뭐 선택지에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놓고 다음 중 적합하지 않은 자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뭘 봐야 되는 거야? 바로 그 글의 맥락을 꼭 생각을 하면서 글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이다. 아시겠죠? 이 맥락을 고려하며 글을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쓴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글쓴이가 아니죠. 독자의 흥미를 약간 고려해 간다. 뭐 어떻게 해야
내 독자가 내 글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을 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야. 뭐 그렇다면 이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뭐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일단은 독자의 일상과 관련된 사례. 예를 들어서 내 예상 독자가 우리 학교 친구들이라면 학교의 일상과 관련된 사례를 들면은 흥미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뭐 의문형을 통한 문제 제기. 글 속에 이런 문장 가끔씩 있었죠. 과연 왜 그럴까? 이런 의문형의 문장들이 있었다. 그치? 그런 것들도 흥미를 유발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자, 글을 다 썼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거기서 끝날까? 아니야.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 내가 글을 쓰긴 썼는데, 그렇다면 내가 쓴 이 글이 과연 정말 좋은 글일까? 한번 점검해보는, 즉, 검토해본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검토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야 비로소 좀 더 좋은 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역시 점검과 조정을 할 때도 맥락을 고려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어, 이 부분 내가 다시 보니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엔 좀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 아니면은, 이 자료는 다시 보니까 적절한 자료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고쳐줘야죠. 아시겠죠? 자, 어려운 내용 있습니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 이해는 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프린트물을 바탕으로 쓰기 맥락과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들을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과서 글을 한번 분석해보자. 네,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자습서 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여러분들 자습서랑 페이지가 조금 달라서 네, 그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학습 목표가 뭐예요? 쓰기 맥락이래요. 자, 쓰기 맥락이 아까 뭐라 그랬어? 네 가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대요. 자, 쓰기 과정 뭐였습니까? 아까 계획하기, 생성 선별하기, 조직하기, 글쓰기, 점검 및 조정하기. 이게 바로 글쓰기 5가지 과정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과정의 맨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 바로 맥락을 분석하라 그랬지. 물론 더 다양한 세부 활동들이 있었죠. 뭐 화제 선정하기, 입장 정하기.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나온 거는 맥락 분석하기. 자, 일단은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이 글의 내용을 일단 전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대상이 뭐냐면 심폐소생술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실려져 있냐면 뭐 운전기사가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렸대요. 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 자, 박 씨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교육에 참여한 것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 교육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맥락을 한번 정해보자. 자, 여기 밑에 제가 별표 쳐드렸죠, 빨간색으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맥락을 정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맥락을 정했는지 한번 보자. 일단은 목적은 뭐래요? 설득이래요. 설득. 자, 설득에는 뭐가 필요해? 우리 토론과 마찬가지로 주장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설득하는 글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뭘로 정했나 보자. 아하, 주제는 심폐소생술을 우리 배워놓자.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배워놓자. 이게 바로 주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독자는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배경 지식은 부족해요. 심폐소생술에 대한 배경 지식은 부족해요. 하지만 관심은 많아요. 아시겠죠? 일단은 예상 독자가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하대. 자, 그렇다면 약간 어려운 용어를 쓰면은 될까?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해를 못 하겠죠, 독자들이. 독자도 고려해야 된다, 항상. 자, 그리고 마지막 매체. 얘는 어디에다가 글을 싣는데? 신문에다가 글을 싣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맥락을 정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교과서에서 어떤 활동이 나왔는지 한번 보자. 자, 활동 2 보시면 어떤 단계가 나와요? 네, 생성하고 조직하기. 여기서는 생성과 조직을 묶어놨네요. 그쵸? 뭐 근데 상관없습니다. 뭐 생성하기와 조직하기 선생님 같은 단계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두 가지 활동을 그냥 동시에 한다는 소리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엄연히 다른 단계의 활동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셔요. 자, 그렇다면 내용 생성이란 뭐라 그랬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 그랬다. 그치? 자료 수집 단계. 자, 그렇다면 얘가 수집한 자료들은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자료 중에서 얘가 걸른 자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자료냐면 바로 세 번째 그 자료예요. 세 번째 자료. 자, 그렇다면 왜 이 글쓴이는 세 번째 자료를 걸렀을까? 일단은 어떤 자료냐면 동영상 자료래요. 그쵸? 동영상 자료. 근데 우리 아까 매체를 어떻게 정했어? 신문 매체로 정했지. 그치? 자, 신문 매체에 동영상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거르고요. 자, 그리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 여기 제가 밑에 하이라이트 표시해놨죠. 자료의 내용을 보면은 전문가들은 심폐소생술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술인 만큼 교육 동영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 돼 있어요. 어? 자, 그렇다면 이 자료는 뭘 나타내는 거야?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한다라는 주제가 아니라 교육 동영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가 이 자료의 주제인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자료의 주제랑 우리 자료의 주제랑 우리가 글을 쓸 자료의 주제랑 같습니까? 다르죠. 즉, 주제가 다르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자료도 걸러야 된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이 자료 3을 왜 걸른 거야? 매체와 주제, 즉 맥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걸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자, 이 글에 관한 조직하기 단계는 교과서에서 딱히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았네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인 글쓰기 활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활동, 글을 본격적으로 쓰는 활동. 자, 일단 그렇다면 글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대충 한번 보자. 자, 여기 내용 보시면요.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그 효과가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즉, 글을 적절한 표현으로 잘 쓴 거죠. 자, 일단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아까 뭐라 그랬어? 주제가? 제목에 나와 있죠? 심폐소생술을 배우자.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인 거야. 자, 그리고 목적이 뭐라 그랬어? 설득이라 그랬지. 그렇다면 이 제목이 곧 주장이라고 치면은 주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근거들은 어떤 근거를 들었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첫 번째 근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밑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근거 나와 있습니다. 밑에가 아니라 위에네요. 위에 두 번째 근거 나와 있고요. 네, 여기 세 번째 근거 나와 있어요. 주장과 근거가 있네요. 그렇다면 역시 목적과 주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지. 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숙제하거나 그럴 때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제 풀다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하나 더 강조드릴 건 뭐냐면 바로 자,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이야. 자,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은 효과가 뭐겠습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즉,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자를 고려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음.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심폐소생술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배워놓으면은 당황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즉,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 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뭐 하자? 심폐소생술을 배우자. 얘는 일단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글을 다 썼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라 그랬어? 아니다. 항상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 점검, 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같은 내용 계속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점검, 조정을 하고 있어. 이 활동에서는 지금. 그 위에 글 내용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근데 얘는 딱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 어떤 수준인데 이 낮다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매우 낮다라고 하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되게 모호할 수 있어요. 추상적이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바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뭐 그냥 낮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낮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 수치로 제시를 해야 비교적 더 와닿다. 독자 입장에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자, 주장에는 항상 근거가 따른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근거를 제시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글 같은 경우는 그 근거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아니야. 출처가 어디래? 얘 같은 근거의 출처는. 지 친구래, 지 친구. 그렇다면 이 근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야,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받은 제 친구의 말. 야,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받았는데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대. 그래? 누가 그래? 내 친구가. 이거는 조금 부적절한 자료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야. 믿을 수 있는 출처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자료를 갖다 써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근거를 들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출처의 자료를 써야 돼요. 그냥 아무 근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소리야. 제가 간혹 가다가 1학기 때도 그렇고 요번 1학기 중간 때, 2학기 중간 때도 그렇고 신뢰성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그 신뢰성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믿을 만한 출처의 자료인가? 믿을 만한 출처의 자료인가? 아시겠죠? 만약에 내 친구의 자료가 믿을 만한 근거가 되려면 이 친구가 여기 국민안전처에 일하는 사람이라던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단지 친구의 말만이라는 내용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예 새로운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약간 놓치셨으면 일시정지 하시고 위치 찾아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직접 글을 한번 써보자. 자, 이 학습 활동에서는 이거 또 다른 글입니다. 또 다른 글이에요. 주제가 뭐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또 쓰려고 하냐면 비만 문제. 학생들 비만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한대요. 이렇게 화제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야. 그쵸? 화제를 선정하는 활동은 어떤 단계예요? 계획하기 단계야. 프린트를 보시면서 들으세요. 계획하기 단계야. 화제 선정. 지금 여기가 화제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다. 자, 그렇다면 화제를 선정한 다음엔 뭐 하라 그랬어? 그 화제에 대한 관점이나 입장을 정하라 그랬지. 자, 그렇다면 얘가 정한 관점이나 입장은 이거야. 학생 비만 문제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게 바로 관점과 입장이야.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뭘 분석해야 돼? 쓰기 맥락을 분석해야겠죠. 여기 있네요. 쓰기 맥락.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맥락을 어떻게 정했냐면 목적은 설득, 주제는 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자라는 게 바로 주제네요. 자, 여기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 외모에는 관심이 많지만 마찬가지로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역시 어려운 용어는 되도록이면 자제해줘야겠지.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 매체. 아까랑 똑같이 신문이네요. 이렇게 맥락을 정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함으로써 계획하기 단계가 끝났다. 그치?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돼? 자료를 생성하고 선별하는 단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료를 수집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날개. 생성 선별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모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왜 그래? 바로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생성, 자료 수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라 그랬어? 걸을 건 거르는 선별 단계를 하라 그랬지. 그렇죠? 뭐 이 글 같은 경우는 딱히 걸은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저랑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읽을 필요 없어요, 지금. 자료를 생성하고 선별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라 그랬어? 조직하기 단계라 그랬지. 그치? 프린트를 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조직하기 단계라 그랬다. 자, 조직하기 단계에선 뭘 하라 그랬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바로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거다. 글의 개요란 뭐라 그랬어? 처음, 중간, 끝에 각각 어떤 내용을 넣을지 간단하게 정리해 놓는 자료를 바로 개요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득하는 글을 쓰는 거니까 처음, 중간, 끝을 구분을 해야겠죠. 설득하는 글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처음엔 서론, 처음엔 본론, 마지막엔 결론. 저 같은 서론 내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를 문제를 제기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본론에서는 뭐 이거는 뭐 저랑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야. 본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는 본격적인 단계가 바로 본론 단계. 자, 그리고 결론 단계는 뭐 이것도 저랑 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을 종합, 그리고 요약하고, 그리고 또 요약하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결론 부분이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조직하기 단계를 마쳤다.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야?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단계죠.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글을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은 문제 제기하고 있죠. 청소년의 비만이 심각하다. 왜? 지금 비만율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심각해. 여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뭘 하자? 비만의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 해결 방안을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본론 단계에서 비만의 원인이 나타나고요. 에너지 소비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래요. 비만의 원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해결 방안, 원인과 해결 방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뭐야? 당연히 결론인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글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글 쓰는 단계에서 끝난다 그랬니? 아니지. 점검하고 조정해야 된다 그랬지. 뭐를 고려해서? 맥락을 고려해서. 자, 그렇다면 교과서에서는 이 글을 어떻게 점검 조정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자, 만약에 주제를 고려해서 이 글을 점검해 봤을 때 주장에 따른 근거가 타당하고 충분한가?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결과가 뭐래? 그렇지 않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자. 왜 근거가 타당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가? 한번 위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비만율은 현재 학생들 비만율은 이렇게 꾸준히 높아지고 있대요. 자, 이렇게 근거가 나왔어. 그쵸? 자,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점은 뭐냐면 너 이 자료 어디서 따왔냐라는 거야. 생각해봐. 초중고 학생 비만율은 2009년에는 13.2%, 2012년에 14.3% 이렇게 꾸준히 높아지고 있대. 아, 그래? 야, 근데 그 자료 누가 그래? 누가 그랬대? 내 동생이 그러던데? 그러면은 적합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죠. 타당하고 적절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출처가 지금 제시돼 있지 않잖아,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음, 부적절한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매체를 고려해서 점검 조정을 해봤을 때 약간 부적절한 부분이 마찬가지로 있대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부분일까? 자, 아까랑 똑같은 부분이야. 여기 부분이죠. 선생님, 이게 왜 매체를 고려했을 때 부적절한 자료인가요? 지금 보면은 뭘 하고 있어요? 단지 정보를 그냥 나열하고 있죠. 그쵸? 물론 이렇게 약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은 조금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그냥 이렇게 나열하고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 변화 추이, 이 비만 증가율 추이를, 그 변화 양상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까? 조금 어려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치는 게 조금 더 적합한가? 이렇게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는 시각 자료나 그래프 같은 자료로 제시해 주는 게 훨씬 좋아. 뭐 예를 들어서 막대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선 그래프라던가 이런 그래프를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래야 독자 입장에서 아니면 매체를 고려해서 독자 입장에서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 매체다 보니까 그래프 사진 자료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쓸 수 있는데 왜 안 썼냐 이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안 썼냐 이거지. 아시겠죠? 요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얘가 점검 조정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 도입부에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사례를 추가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렇다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첫 부분만. 자, 첫 부분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단순히 청소년 비만이 심각하다. 왜냐면 이러이러이러한 약간 비만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요거 뭐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독자를 고려해 보자면 독자의 흥미를 조금 더 고려해 보자면 독자와 관련된 사례를 조금 더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일상적인 사례라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학생은 뭐 저는 뭐 2009년에는 뭐 몇 킬로였다가 2011년에는 갑자기 살이 쪘어요. 약간 이런 인터뷰 자료. 이런 일상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했으면 조금 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점검 조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쓰기, 점검, 조정하기 단계를 다 마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운 내용은 정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원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야?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쓰기 맥락을 기준으로 항상 글을 분석해라.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택지에서 뭐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선택지가 나올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야? 항상 그 보기 속에 나온 글의 맥락을 고려해가면서 선택지들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숙제는 뭐 이번 학원에서 진행했던 단원 비롯해서 오늘 영상과 관련된 단원, 그러니까 7단원이겠죠? 7단원 자습서와 백발백중을 풀어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카톡으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